네,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도 제가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여러분 나이에 아들을 둘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해서 2학년에 복학한 요런 정도 나이. 되게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아마 3학년, 4학년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제 기간이라는데, 원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강연인가 뭘 해놓으면 순지 할 얘기만 하고 재미없어 죽겠는데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진짜로. 요즘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안 들어보면 어떡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중에 트위터, SNS,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죠. 그럼 저를 찾아서 전부 다 팔로우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하나 올리고 왔어요. 여러분 뒤통수를 찍어가지고 여기 동서울대에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친구 해주십시오. 네. 이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혼자서 처음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육대회, 동체육대회를 갔다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를 쫙 째려보더니 사지 멀쩡한 애들한테 왜 돈을 준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청년배당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특히 종편 이런 데서 듣고 이재명 시장이 표 얻으려고 돈을 갖다 시민 세금을 막 살포를 하려고 그런다. 포퓰리즘이다. 사지 멀쩡한 청년들한테 왜 돈을 주냐?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바로 거의 멱살을 잡을 듯한 태도로 사지 멀쩡하고 그 젊은 놈들한테 왜 돈을 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은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2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청년들 24살 되면 1년 동안 딱 한 번 100만 원 주겠다는 건데 뭘 그러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래도 이해 안 하세요. 그래도 뭐 젊은 놈들은 몸도 다 건강하고 하려면 말이야 젊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고생을 시켜야지 왜 돈을 주냐고. 이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 말에? 동의 안 하시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예, 성남시에서 이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19세부터 24세까지가 법률상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 중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예,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껴 가지고 마련한 돈으로 분기별로 25만 원 정도씩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돼요. 예, 그 정도를 24시가 되면 1년에 4번 나눠서 주어서 그걸로 책도 사보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좀 가고 커피도 마시고 굳이 내 용돈 부족해서 알바하느라고 공부도 못하는데 그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자 했더니 젊은이들이 반대해요. 또 여러분도 반대하시는 분 계시죠? 돈을 왜 그런 데 쓰나 이러죠. 찬성하세요? 말이 없어 보니까. 총장님이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얼었나 봐요. 자유롭게 하시랍니다. 괜찮대. 하고 싶은 얘기. 여하튼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왜 청년들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나. 정부에서도 반대해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왜 돈을 주려고 그러냐. 그럴듯하죠? 근데 시장이 일자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긴 해요. 청소하는 그런 거, 응? 청소하시는 환경비원 한 명 더 뽑으면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면 그걸 만들지요. 근데 문제는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졸업하고 취업할 때 되면 청년 고용 지원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을 회사가 고용을 하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돈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주는. 회사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는 실제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데 정부에서 한 50만 원 대주고 기업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써요. 근데 지원을 죽을 때까지 해주진 않아요. 한 2, 3년 하다 보면 지원금이 끊겨요. 그럼 그때부터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또 새로 써요.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안 돼요. 이게 예산이 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좋아지는 개선 하나도 없죠. 연간 일자리 만드는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누가 안 때려요.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청년 펀드 얼마 전에 만드셨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셔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청년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거 하시면서 청년 펀드 만들었는데 알고 있어요? 신문 봐요 좀 제발. 예? 청년 펀드가 뭐냐? 나도 월급의 20%를 낼 테니까 자 우리 돈 좀 내가지고 청년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펀드를 만들었는데 한 60억 모였대요. 몇 달 동안 했는데 와? 60억까지 누구 코에 붙여요? 예?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 기부 좀 해자, 돈 좀 모으자 이런 건 민간 운동가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청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그야말로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냥 청년 고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생기냐? 안 생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정말로 무서운 사회인데 제가 시장 일을 하면서 제일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기업가들을 만나서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야,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투자해 주세요. 투자를 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탁하면 그 회사 사장이 시장이 부탁하는구나. 대통령이 부탁했어. 투자해야지. 야, 일로 가져와봐. 투자해. 라고 사인할 것 같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잔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된다 그러면 법에서 금하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말려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서 부탁을 해요.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번에 5조 투자하겠습니다. 사인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이 속은 거죠. 그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보기엔 그런 정치적 행동들은 사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9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그리고 이 노동집약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대기업들, 소위 IT 기업들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 연간 수십조가 나도 아무리 그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세금을 막 깎아줘요. 삼성전자가 세금 얼마 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동네에 장사하다가 연간 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37%를 내야 됩니다. 이익에 37%를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 얼마 내냐? 15.8%만 냅니다. 이해가 안 되죠? OECD 이런 데는 평균 실제 세금을 내는 그 영업이익 비율 대비 비율이 얼마냐면 22% 정도 돼요. 진짜 세금. 명목 세율은 한 25%에서 30%쯤 되죠. 그 중에 뭐 이래저래 감면해주고 하면 22%를 진짜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8%만 내고 있어요. 그러게 연간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9조 원. 연간 9조 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또 죽어나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돼요. 감면을 해줘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국내 산업 내수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대기업, 수출 대기업, 고용 유발을 별로 하지 않는 대기업들 하다 보니까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하면 웬만한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고용하는 거죠. 정년이 보장되는. 근데 지금은 정년 보장되는 데가 공무원밖에 없어요. 다 무조건 가면 계약직이에요. 다 1년, 길면 2년. 정규직 되기 하늘의 별 따기죠. 정규직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왜 안 뽑냐? 전에는 그 경력직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 직장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한번 뽑아서 평생을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뽑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력도 쌓고 능력도 키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부로 키워서 써먹고 이제 평생 60세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해고하고 쉽게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네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혼자 죽을 고생하면서 굴르다가 그 중에 능력되는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돈 얼마 더 줄게 하고 데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2, 3년 쫙 부려먹다가 탁 자르면 다음 차 중소기업 이런 데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뽑아가 가르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책으로 권한을 가지고 청년층을 고용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산업 구조를.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바꾸고 이런 것들 누가 해요? 몰라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투표 안 하고 도망간 날 뽑힌 그 정치인이 하는 거죠. 투표하러 안 갔죠? 말이 없어요. 네? 다 투표하신 분들이라서 그러겠지. 네. 하여튼 그게 바로 정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뽑으면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장은 사실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그런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예산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여행이라도 좀 가고 말이에요. 토론이라도 좀 하고 창의적 사고도 좀 키우고 그래서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이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뭐? 용돈이라도 주자.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반대해요. 이 중에 야, 저 사람 웃긴다. 저 사람 저 표 얻으려고 응? 청년들을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없어요? 없으면 박수 한번 쳐줘요. 진짜인가?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네, 뭐 제가 하는 일에 찬성해도 원망 안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상남시에서 청년 배당이라는 걸 했더니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한데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에서 각 계층별로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배려를 받는 세대가 어디일까? 따져봤더니 노인, 엄청나게 복지지책 잘합니다. 성남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많죠. 이 중에 우리 할머니, 성남에서는 할머니들이 용돈 버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버는 사업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띠두르고 우리 버스 정류장에 가면 허리 이렇게 구부린 할머니들이 띠두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분들이 바로 성남시가 용돈을 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두드리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1시간에 5,000원, 2시간에 10,000원, 한 달에 열흘. 그래서 10만 원씩 용돈을 저희가 듭니다. 용돈은 아니지 노동의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들이 엄청 기분이 좋죠. 우리 손자 손녀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우리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며느리에게 얘 용돈 좀 안 주니?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뭘 기다리고 있냐? 1년 내내 내 생일날, 제삿날, 명절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아들, 며느리가 와서 용돈 주시거든. 근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2만 원만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다 달란 말은 못하고 괜히 신경질을 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집안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약 30억 이상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10만 원씩 용돈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들이 얼마나 얻기 힘들어 가겠어요? 출근하세요. 출근 왜냐면 하루에 2시간 일하려고 일부러 출근하는데 출근 준비하고 화장하시는데 2시간 걸리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나도 출근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자부심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내가 버려진 사람이다 했는데 내가 노동을 해서 내 손으로 버는 게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 무료 주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하고. 어쨌든 뭐 노인 세대에 대한 복지는 많습니다. 65세 이상은 지금 20만 원씩 기초연금도 주죠. 기초연금. 하여튼 노인 세대. 그 다음에 젊은 세대를 한번 보자고요. 애 낳고 어린 보육. 국가에서 다 공짜로 보육해주고 있어요. 어린이집 맡기는 거 무료죠. 특히 우리 성남시는요. 민간 어린이집에 맡기면 돈을 좀 7만 원 좀 더 내야 되는데 시립 어린이집 이런 데 내는 것보다 더 내야 되는데 그거 시에서 다 내주고 있어요. 애를 낳으려면 성남으로 오세요. 특히 이 중에 젊은 여학생들. 괜히 주소 딴 데 놓지 말고 성남에 오면 보육 지원도 해줍니다.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사실 논술이니 뭐 이런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다 엄마 아빠가 돈 대서 해주거나 아니면 못했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자기 돈 들이 했는데 성남에서는 연간 200억을 넘게 들여서 체험학습, 토론 수업 이런 거 다 지원해 줍니다. 작년부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어디 밥도 그냥 뭐 무상급식도 해주고 여하튼 이 학생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고 학생 이전에 보육 단계에서도 지원이 많아요. 우리 대학생 여러분 성남시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 빌리면 이자 다 내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이러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말고 시민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성남만 하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다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보면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적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성남시가 하고 있는 등록금 이자 대신 내주는 거. 그거 잘 활용하십시오. 몰라가지고 이용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바보처럼 그러지 말고. 그거 꽤 됩니다, 돈이. 그리고 제약 기간 동안에 계속 해줘, 계속 이자를 내줍니다. 하여튼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다. 왜?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은 놈들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게 기회가 많이 열려 있을 때 고생하는 건 좋아요. 그건 진짜 도움이 되죠. 근데 기회가 거의 없을 때는 고생시키면 좌절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격려해줘야죠. 고생을 시킬 게 아니라 배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딴 데는 못하지만 우리 성남시가 좀 하겠다고 했더니 정부에서 지금 막고 있어요. 정부에서.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들인데 제가 요새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 많이 하시죠? 네? 진짜 노력 많이 하죠.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체력도 관리하고 짝도 잘 찾아야 되니까 그죠? 짝을 잘 찾아야 되니까 또 뭐 또 많이 하고 또 살도 빼야 되고 이런 노력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이 개선이 되는데 문제는 세상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조화 시스템이에요. 구조화 시스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 착해서 그렇죠. 내가 잘못되면 내가 모자라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게 겸손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요 해도 안 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해도 안 되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다수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냐. 누가 선택해야 된다면 다수 힘없는 사람들이 혜택 보는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진 힘센 사람 편 정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게 정치고. 이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익이라고 하는 게 세상 나와 관계없는 공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근데 이걸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체험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여러분 투표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왜 돈을 청년들한테 갖다 살포하는 거야?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어요. 사설에다가. 이재명 시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돈을 살포를 한다고 이렇게 사설에다가. 근데 그걸 본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죠. 진짜 그러네. 젊은이한테 돈을 살포를 하는구나, 저게. 그래서 제가 그때 반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격했냐? 내가 표를 생각하면 노인 정책을 확대한다. 노인 정책. 아까 이런 거죠. 어르신들 뭐 이런저런 정책을 하지만 아까 얘기한 용돈 사업 너무 좋아하세요. 경쟁률이 막 엄청나게 치열해요. 1년에 9개월 하니까 90만 원 버는 거예요, 1년에. 그러니까 30억을 하면 3천 명이 혜택을 보는데 이걸 한 100억 하면요. 10,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그 10,000명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90만 원씩 돈을 버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분들은 100% 찍습니다. 100%. 표정이 왜 그래? 응? 설마? 투표율 80%. 근데 청년들은 투표해봐야 20%대입니다. 희한해요. 20대는 20%, 꼭 20%대. 30% 투표율은 30%대예요. 진짜 희한해. 40대는 한 40%대, 50대는 한 50%대, 60대는 60, 70%대. 70대까지 한 70%대니까 60% 넘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사람은 얼마나 영악하냐. 저도 정치인이죠. 표 되는 데다가 돈을 씁니다. 표 되는 데를 찾아가고 표 되는 데를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음에 안 찍어주면 아웃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표 되는 데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생각하면 노인 정책을 하지, 노인 복지 정책을 확대하지, 표 얻으려고 젊은이 안 한다. 왜? 투표도 잘 안 하는 집단한테 내가 왜 하겠냐. 내년에 저희가 24세, 3년 이상 성남에서 한 24세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예산이 113억이 필요합니다. 다 우리가 조사를 다 해봤죠. 예산도 다 있어요. 근데 못 주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사 올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 복지방지법이지.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이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찬성 안 하는 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면 그 액수만큼 벌금을 때리겠대요.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입법 예고 중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걸 고쳐가지고 그 액수만큼 돈을 안 주겠대. 원래 법에 주게 돼 있는 돈을 닦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방자치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벌금을 감수하고 이 정책을 시행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교복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 뭐 산후조리원. 여러분 애 낳으면 저희 성남시에서 무료로 산후조리 주려고 그래요. 네? 결혼 안 할 거예요? 결혼할 때 꼭 성남으로 오세요. 근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반대해서 지금 약간의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 저질러서 그냥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재판을 하면 우리 이길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위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하기 세상사에 관심 좀 제발 가지세요. 알겠어요? 네. 앞으로 많이 바뀌겠는데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얘기를 한두 개만 하고 그만할게요. 이게 뭐 사실은 이런 얘기 정말 지겨운 얘기일 건데 우리 학생회에서 초청해 주셨는데 질문할 시간도 있나요? 질문 준비하십시오. 자,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야, 이 인간 곤란하게 생각하는 뭐 있나?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뒤지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씨는 엄청 이상한 거 많이 나와. 그걸로 하도록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최하 80년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이 80몇 살쯤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건 그때쯤 되면 아마 평균 수명이 100세를 훨씬 넘어 있을 거예요.
한 110세 이래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90년 더 사셔야 됩니다. 지겹죠? 지겨워? 하여튼 이 긴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긴 인생에서 여러분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여러분 도움된 얘기를 한두 개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지요? 진짜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루고 싶지요? 실패하기 싫지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방법, 두 번째는 쉬운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좀 어려워. 신의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거. 그거 하려면 신이어야지, 신.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보가 되면 됩니다. 바보가. 기준을 확 낮춰요. 내가 요구하는 원하는 수준을 맞추면 됩니다. 내가 이번에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짝을 만들어서 결혼한다. 근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 좋고 이런 거 다 버리고 나하고 염색체만 다르면 된다. 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야, 염색체 다른 놈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 되지. 다른 거 다 따지지 마라. 내 목표는 그래. 이렇게 하면 쉽게 이룰 수 있어요. 나는 삶의 목표가 하루 3끼만 밥을 먹으면 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인생의 목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오면요. 노숙자한테 아침에도 밥을 줍니다. 저기 그 태평동에 있어요. 사랑마루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뭐 사랑마루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노숙자한테 밥 주는 건 점심만 주는데 성남에는 저녁도 줍니다. 안나의 집이라고 모란에 있어요. 성남동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 해결했죠? 인생의 목표. 난 삼시세끼를 밥을 먹으면 된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잠자는 게 걱정되십니까? 노숙자 쉼터도 있습니다. 모란에 2개나 있습니다. 2개. 고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목표를 아주 낮게 하면 다 이룰 수 있죠.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겨우 이룰 수 있는 거를 이뤄야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총력을 다해도 이룰 동 말동한 걸 목표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출근하고 고생을 해서 해야 성취감이 생겨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내 삶에서 실패를 제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리니까 실패 가능성이 너무 커서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는 100세, 110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갔다가 그 목표를 못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또 갈 거예요. 근데 실패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성공의 반대말 실패. 실패는 그럼 잃은 거냐? 잃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잃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돼. 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우울증 아세요? 우울증? 그게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 오는 거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면 삶의 목표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건 비밀인데 여러분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분당에 잘 사는 동네에 투신 자살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안 가르쳐줘 절대로.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유명인사가 가나 이러면 이제 곧 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그러는데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노인들도 있지만 그 말고 그럼 뭐 애 잘 키웠지, 남편 성공했지, 응? 다 결혼해가 애 낳고 다 나가서 하는데 보니까 더 할 게 없어요. 허망해요. 우울증이 와. 특히 여러분 어머니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식들이 장성이 가서 다 독립하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한숨만 푹푹 쉬다가 결국은 병이 나서 에이 뭐 사나 죽으나 삶이 죽음이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전이 없으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대신에 이런 거 하나, 실패를 하거나 성공을 했을 때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그 자세는 내가 뭔가 딱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럴 때 야,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에이, 치아버려 이제 안 해.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 내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부족한 거, 또 좋았던 거 다 챙겨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걸 재료로 쓰면 그거는 남는 거죠. 뻔한 얘기죠. 내가 그 뻔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그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선택하는 기술.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고민. 이 고민 많을 때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야, 저거 그 선배 중에 내가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어야 되겠는데 하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멍청해. 하나는 좀 똑똑하긴 하고 착한데 못생기고 키도 작고 좀 그래. 막 배도 볼록 나오고. 이럴 때 고민될 수 있죠. 근데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해야 될 때, 뭔가 결단해야 될 때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골라야 될 선택이 여러 가지가 무게가 비슷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지 않다. 사람은 워낙 합리적인 존재라서요. 딱 봐가지고 아니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쪽 선택하지 왜 그런 건 고민이 안 되죠. 그런데 비슷할 때 그 가치가 그 선택의 잠재적 가치가 비슷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 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한 건 어떤 거냐면 그 두 개의 가치가 너무나 비슷해서 안 골라지는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연필 굴리기 하면 됩니다. 가지고 왼쪽 오른쪽 딱 놓고 연필을 딱 세운 다음에 넘어지는 쪽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뭐 다른 방법으로 좀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쳐보는 거예요. 그거 해봤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좀 지저분해. 연필 굴리기. 응? 어떤 걸 선택해도 그럴 경우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대신에 결론은 뭐냐면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선택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리버리하고 적당히 하면 잘못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거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저 길로 갔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노래 가사가 아니고 응?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할 때 내 절로 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목표를 설정할 때 최선을 다하면 겨우 이룰 수 있는 걸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걸 정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은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거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뭘 선택해도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드디어 졸기 시작했어요. 진짜 어렵네. 자, 제가 좀 전에 피터 비숍이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고 왔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피터 비숍. 지금 빨리 쳐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엘빈 토플러 이래로 미래학자로 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래요. 성남에 이제 강연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성남시청에서 이걸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한 600명 정도. 근데 이 양반 듣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번쩍? 돈 버는 법. 관심 없어요? 가르쳐 줄게요. 네, 돈 버는 법.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요, 힘센 사람이 최고였죠. 그러니까 힘센 사람, 삽질 잘하면 되는 거죠.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좋아. 조그만 칼로 이렇게 하면 뭐예요? 큰 걸로 휙. 이게 바로 누구예요? 장비야, 장비. 무식하긴 하지만 힘을 잘 써.
그때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 힘쓰는 거는 기계가 대신하게 됐죠. 그럼 그때는 뭔 능력이 필요합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졸업할 때는 시험을 이런 걸 봤어요. 대학에서 졸업하고 취업 시험을 볼 때 두 가지만 딱 봤어요. 한 개, 영어. 두 번째, 일반 상식. 일반 상식 책을 이만큼 놓고 외우는 거예요. 사전을 외우는 거예요, 사전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길이는, 이 중에서 뭐 세계 3대 폭포가 아닌 것은, 나프타의 뜻은,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걸로 채용을 했어요. 왜? 많이 외우는 게 능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많이 외우면 능력자예요? 그럼 바보짓이 어딨어?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다 손가락으로 몰래 뒤져보고 있어요. 저 사람 말이 맞나 안 맞나? 지금은 머리에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입력을. 지금은 뭘 잘해야 됩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질문을 하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바로 창의적 사고라고 합니다. 창의적 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답을 내고 이거는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데 투자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인문학가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인문학들.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기술, 생산 능력, 유통 능력, 자본 다 갖춰져 있어요. 아이디어만 잘 만들어내면 돈이 됩니다. 이 중에 쉽게 돈 버는 법 가르친다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 원래 남자가 여자 좋아하지요? 아닌가 봐. 여러분은 아니에요? 동성을 좋아하시나 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합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보통은 돼 있어요. 좀 평균 이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엄마들이 과연 총각을 좋아할까? 학생 어머니 총각 좋아할 것 같아요? 모욕적이지?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 엄마가 설마. 근데 누군가가 그걸 알아냈어요. 분명히 엄마도 총각을 좋아한다. 요걸 알아내가지고 뭘 했냐? 야채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야채 가게가요, 전부 다 나주상에, 경북상에, 뭐 이래가지고 거기 주인이 옷에 흙 다 묻혀가지고 깨지지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어요. 누구 엄마? 이러면서 팔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아이디어 생각한 거예요. 이름을 총각내 야채 가게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는 젊은 남자가 팔아다. 여자가 팔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이 예쁘게 딱 갖춰가지고 총각내 야채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야채를 팔다 보니까 동네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꾸 글로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슬슬슬. 나도 모르게 안 가야 되는데 자꾸 가죠.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야채 가게는 총각내 야채 가게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생기고 있어요. 총각내 정육점 생겼어요. 요새 정육점 가면 다 젊은 남자가 팔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심부름? 심부름 좀 가보세요. 그래야 세상을 알지. 시장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각내 야채 가게 만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 전혀 모르는데 체인점이에요. 총각내 야채 가게 이름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내려면 돈을 줘야 돼.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게 하나 늘어날 때마다 돈을 차곡차곡 받고 있어요. 아마 엄청 부자일 거예요. 아마. 아이디어 한 개로. 카톡이죠, 카톡. 카톡 회사가 성남에 있어요. 카톡에 울림이 만약에 띠르르릉, 띵동 이런 거 있으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까톡. 재밌잖아. 전에 애니팡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새도 하나 모르겠는데 원래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였는데 이 애니팡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죠. 아무한테나 게임을 던져주고 하자고 할 수 있게 해놨죠, 그게. 내가 이 옆에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전화번호는 알아. 근데 참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 쑥스럽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애니팡이 생겼어요. 꼭 하나 보내주고 게임 한번 합시다. 저쪽에도 마음이 있어. 그래 게임 한번 합시다. 그럼 친해지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너무 외롭고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 도구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나게 퍼졌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투자한 거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여기 게임 학과도 있던데 제가 갤러그 대마왕이에요. 갤러그 모르죠? 알 리가 없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300만 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시간에 한 100만 점한테 1시간 걸려요. 한 바퀴 돌리면 100만 점이야. 세 바퀴 돌리면 3시간. 내가 50원짜리 오락실 넣고 막 하다가 주인한테 쫓겨나고 많이 그랬는데 그 갤러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름 그때는 엄청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아까 전에 애니팡 이런 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 게임 기능에다가 사람들 사이에 필요한 거를 딱 찾아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외로워하는구나.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쉽게 사람들끼리 접촉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거 엄청 퍼지겠구나. 그거 해서 성공하는 거죠. 아이디어. 요즘 세상에는 외우고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거는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옛날에 이런 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일자리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이건 누가 해요 요새? 컴퓨터가 하고 거기다가 요즘은 또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영역까지 추측하는 이런 걸 보니 상황을 보니 이렇게 내 대충 하는 이 추측까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로 컴퓨터들이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 그 컴퓨터를 부려먹는 그런 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세상을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삐딱하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색다르게. 삐딱하게 보는 것도 색다르게 하나겠죠. 자, 그 전에 돈 버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많이 만나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경험하고, 그거 중요해요. 교수님이 시키는 거 막 외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교수님들 사실 요즘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생각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계시죠.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 됐는데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준비했어요? 곤란한 질문? 위에도. 네. 네. 마이크맨이 마음대로 갖다 주도록 하시죠. 아무나.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일어서셔가지고 예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소개도 좀 하시고.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돼? 약간의 개그 소질이 있어요. 훌륭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남시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1배 있죠, 1배. 분명히 있어. 손을 들 용기 있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나 1배다.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때 1배였다. 라고 얘기했다고 요새 일간 베스트에서 이재명이 일밍했다. 1배이면 커밍아웃 했다를 줄여서 일밍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 우리 편 생겼다 그러기도 하고 저놈이 또 사기치는구나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1배에 들어가 봅니다, 가끔씩. 그 1배에서 하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1배였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 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보상법도 있고 뭐 예우법도 있고 있는데 이게 북한군하고 손을 잡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많습니다. 1배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광주에서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 그 억울하게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그 희생자로 총 쏘고 칼로 찌르고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이래서 죽였던 사람들을 반역 폭도들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81년까지 성남에서 공장 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죠, 중고등학교를. 그냥 공장을 다녔는데 그때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도 말로는 광주 사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렇게 알았죠. 방송이나 언론, 온 동네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광주 사태는 폭도였다, 폭동이었다 라고 가르쳤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거. 응? 전라도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저도 욕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소수의 군인들이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아주 그런 저열한 욕망 때문에 그 희생자들로 억울한 사람들을 쏴 죽였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폭도라고 매도하면서 두 번째 죽이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서 깊이 반성했죠. 첫 번째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뭘 모르고 그 억울한 사람들한테 욕을 했던 사실이. 두 번째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 번째는 하나 깨달은 게 이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주입되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밥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입장이라는 것도 한쪽만 얘기를 쭉 입력하면 결국 거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가장 경멸에 맞지 않던 그 사람들의 편을 들여서 내가 그들의 군사로, 병사로 행동했던 거죠. 정신적 노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저도 한때 일베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일베들이 엄청 저를 반기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 아까 얘기한 대로 천편일률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일들, 반복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정말 독창적이고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그런 사고와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발전을 하는데 특히 역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죠. 일본이 대한민국에 쌀을 수입했느냐 뺏어갔느냐 이런 논쟁. 그래서 일부 요새 누가 그랬죠. 일제는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했던 거다. 좀 싸게. 비슷하죠. 아니 실제로 공짜로 뺏어간 건 아니니까. 아주 싼 가격에 가져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쌀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실제로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거를 뺏어가 수탈이라고 교과서에 쓸 거냐 수출이라고 쓸 거냐 이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조선에다 철도 놨다, 도로 깎았다, 신장로. 이게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대화에 기여했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좀 더 많이 뺏어가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입장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독재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 드라이브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벌어진 그냥 부수적인 잘못이냐 이것도 입장이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해석 입장은 다양할 수 있고 그거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나는 이쪽 한번 볼래, 난 저쪽 거 볼래.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 결론 안 나면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지 뭐.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역사적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겠다. 이제 고등학교 되면 싹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시험 봐야 돼. 누군가 뭐라고 정할지 모르지만 국가가 정한 일방적인 의견을 국민에게 싸그리 그대로 입력한다. 이게 뭡니까? 전체주의지. 다양성을 말살하죠.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북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만. 북한, 베트남. 참 베트남 이번에 안 한대. 취소한대 이제.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국정화하겠다. 저는 그게 내용이 뭐하고는 다르게 단 한 개의 입장을 국민 전원에게 입력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답이 됐나요? 네,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착한 분도 계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 바로 손 번쩍 들어주세요. 제가 받을게요. 네. 버리고 가네. 네.
아무나 들으시죠. 예, 네, 말씀하세요 그냥. 마이크면 어디 갔어? 예, 아무나 말씀하세요. 예. 그 마이크면 이따 일로 찍어오세요. 네. 동서울대학교 아, 말해도 됩니까? 어디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예. 자 말씀하세요. 일어서서 하셔. 아이고 잘생겼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이거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나요.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고 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기분이 궁금합니다. 이런 모험적인 질문을 해주실까요? 글쎄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디 한 집단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너무 싫은데 최종 책임자가 해야 될 역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그 내부에서 안 싸우게 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원이나 기회 이런 거는 유한한데 그걸 가지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다투게 돼 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갈등이죠. 갈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우리 성남은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남에 오래 사는 사람은 알겠죠. 본시가지, 분당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본시가지라고 불리는 수정구, 중원구 여긴 진짜 상황이 좀 안 좋죠. 왜 그러냐? 옛날에 청계천 철거해가지고 그 청계천이 복귀하고 이러면서 거기 텐트 치고 살던 빈민들을 보낼 데가 없어요. 그걸 보내려고 성남 이 산을 싹 깎아가지고 껍데기만 살짝 벗긴 다음에 그물 꺼서 전부 다 일로 강제로 보낸 곳입니다. 옛날에는 텐트 하나 쳐놓고 10가구가 살고 그랬어요. 초기에. 69년 뭐 이때쯤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너무 살기 어렵죠. 근데 분당은 어때요? 비싼 집, 소위 중상류층 집 마련해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신도시. 판교, 더하죠. 그러니까 이 성남이라고 하는 데가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역사가 그대로 축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은 데죠. 지역 갈등도 심해요. 잘 못 사는 본시가지, 그런 대로 잘 사는 분당, 판교. 또 지역적으로 분당 쪽은 경상도 쪽이 좀 많고 이쪽은 호남 쪽이 또 많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한때 야 우리가 세금 많이 내고 우리 잘 사는데 왜 성남이냐? 난 성남 아니야. 독립시 하자 이래서 싸우고 데모도 뭐 맨맘이 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분당에 독립군이 좀 계십니다. 독립투사라고 하죠. 근데 이 그 갈등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북한 남한 갈려가지고 그냥 맨날 총질하고 싸우고 영남 호남 이래가지고는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편갈려 싸우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싸우고 이런 이 사회 내 갈등이 성남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일 큰 일인데 제 생각에는 뭐 성남 FC 우리 여기 응원 오는 분도 계시죠? 성남 FC 한 분 계시구나. 하여튼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이제 지역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 때문에 많이 그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전에는 성남 산다 안 그래도 다 분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게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성남이 전국 최고로 잘 사는 도시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성남으로 이사를 오라고요. 집값이 좀 비싸긴 한데 앞으로 더 오를 테니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오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성남의 위상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성남시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성남시가 좀 유명해지는데 이재명 시장도 조금 했어요. 그만큼. 자꾸 시비 걸어가 싸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역 내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죠. 전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큰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한을 가졌을 때, 공식적 권한을 가졌을 때 주민들 또는 구성원들을 반으로 나누고 싸움시키는 거 이게 제일 나쁜 짓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너무 정치적이라고 할까 봐. 하여튼 다투지 않게 하는 게 책임자,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네, 또 이번에 이쪽에 할까요? 이쪽에? 너무 많아요. 우리 저 두 학생한테 기회를 한번 주면 어떨까요? 여학생이죠, 여학생.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한 분만 하세요. 그 뒤에. 펜이 있구나, 펜이. 5월의 동서울 이런 분이신가요? 5월의 동서울자 미인대회. 저는 아동보육과 재학 중
중에 성남에 사는 학생인데요. 잘 부탁합니다. 되게 궁금했던 게 많았는데 저희 그 보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 11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신 금이 5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50만 원은 아니고. 근데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가능하면 성남에 우리 시립 어린이집에 취업하시도록 하시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우리 동서울대에서 이 복지, 시립복지학과 이런 데서 많이 지역사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 보육 문제는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영속하려면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 낳는데 돈 엄청 들어요. 애 키우는데 엄청 돈 들어요. 애 교육시키는데 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애를 안 낳기로 와요. 여러분도 애 안 낳기로 지금 마음먹은 사람 꽤 많죠.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1.16인가 17인가 이 정도 된다는데 이건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1.16명밖에 안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상태로 가면 2300년이 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750년이 되면 멸종합니다. 한 명도 없게 돼요. 소위 배달민족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인구가 안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인구 성장률, 그러니까 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데는 애를 낳으면 한 명당 무조건 50만 원씩 매달 애 클 때까지 준대요. 얼마인지는 요것도 바뀌었겠지. 그래서 그건 애를 5명 낳으면 배 두드리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교육비, 이런 모육비 이런 게 지원을 너무 잘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서 애 낳으면 지 혼자 다 알아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취직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저도 진짜 고민돼 죽겠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좀 딸이면 좀 나았을 텐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아들만 둘러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나 걱정이 막 드는 판인데 모두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영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지원하는 거, 보육 지원하는 거, 출산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청년 배당을 포함한 청년 지원이에요.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 지원은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다른데 어린이집 가지 마시고 성남으로 꼭 취직해야 돼요. 왜냐? 성남시에서 15만 원 더 줘, 시에서.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지원 때문에 아까 얘기한 한 50만 원 차이가 난다는 이유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 15만 원 정도 있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은 1인당 모나들이 부모가 내는 돈을 시가 다 내주고 있어요. 차액 보육료 다 내, 진짜 무상으로 다 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린이집이죠. 또 어린이집에 저희 시설 개선비 지원해줘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어린이집에서 고용하는 선생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왜 이걸 해주냐면 자꾸 애를 꼬집더라고. 애를 키우면서 성질나니까. 애를 꼬집지 마라. 그래서 꼬집지 말라니까 이러더라니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신경질할 때 가끔씩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물론 그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드니까 애들한테 정성을 못 쏟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도 좋고 부모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성남으로 오시는데 문제는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관계가 있어요. 이 학생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다 폐지하라고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야, 우리가 예산 아껴서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폐지 안 하면 그 액수만큼 벌금을 때리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막아주십시오.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실천이죠.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냐. 아까 내가 공공기여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뭐 하고 출마해야 되냐? 선거운동단해야 되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기사 보고 내가 공감하면 댓글 한번 눌러주고 공감 한번 눌러주고요. 페이스북 이런 데 좋은 글 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댓글 한번 달아주고 댓글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누르면 그게 다음에 메인으로 올라갑니다. 네이버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봐요. 아, 맞네. 그럼 그게 여론이에요. 우리 여론을 만든다고 하는 게 별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손가락으로 한 번씩. 스마트폰에 기사 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그리고 그게 세상에 국민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 해줘야죠. 그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잘 지켜낼 테니까. 또 이번에 이쪽 줄 한번 합시다. 이쪽 줄. 억울하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이 중립지대에 있는 분은 뭐예요? 이 중립지대 분을 합시다. 이게 노력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시간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다 돼가네. 네. 서울대 디지털 전자과학과서 네. 저는 정자동에 살고 있고요.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주민등록도 돼 있겠지요?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작성이 왔는데 네. 오늘 답을 얻었고요. 딱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그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대학교를 검정고시로 입학하시고 나는데 갑자기 그런 이유가 어떤 계기? 아 그래요? 이분 학생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해가지고 공장 다니다가 대학을 갔는데 그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살라고 됐어요? 우리가 내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지 멀쩡해 보이죠?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팔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프레스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 사고로 팔이 다 부셔지는 바람에 이렇게 장애인이 됐어요.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었냐?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공장을 다니면서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라 군복 입은 관리자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출근할 때 한 번 맞고 퇴근할 때 한 번 맞고 이렇게 했어요. 줄 세워놓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그때 다 그런 어린 애들이었어요. 소년 노동자들이죠. 라미제라블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때리고 맞고 그랬는데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거기를 탈출해서 안 맞고 좀 나도 관리자가 되거나 좀 이렇게 좀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장 관리자가 고졸이길래 고졸 되면 저거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중고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 입학할 때 그때 본고사가 폐지되면서 대학 학력고사 점수 높으면 뭐 대학에서 등록금 면제해주고 월급 주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거 생겼어요. 81년에. 그래서 그 보고 월급 받고 대학 가기로 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돈을 받고 갔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부하는 법. 왕도. 공부의 왕도. 제가 공장 노동자 하다가 시험 봐서 돈 받고 대학 갔으니 공부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공부의 왕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하면 됩니다. 죽도록. 제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이제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자꾸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야 공부를 하잖아요. 앉아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노력을 해봤어요. 책상에 앞핀을 다 거꾸로 이렇게 박아요. 손 닿는 지점에 쫙 이렇게 박고. 그다음 배 닿는 부분이죠. 이렇게 배 닿는데 앞에 있잖아요. 탁자. 여기다가도 앞핀을 거꾸로 쫙 박아놨어요. 딱 이래가지고 한번 찔리면 아프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눈 딱 뜨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찔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안 자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지. 예. 투자한 절대 시간으로 결판 나는 거예요. 네. 예, 왕도는 없는 거예요. 한 만큼 축적한 만큼 결론이 나온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위에 앉아 있는 이 학생 중에 한 분 할까요? 네, 그러죠. 제가 마이크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내 디자인과 학생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시장님은 저희 나라가 좋은 나라 생각하세요? 안 좋은 나라 생각하세요? 저희 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인데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진짜 곤란하네 이거는. 얼굴 막 땀나요.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나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네. 현재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열심히잖아요. 이 전 세계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부지런하지요, 똑똑하지요, 손재주 좋지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훌륭한 자질을 가진 민족이고 국민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제일 나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경제도 성장하고 계속 경제 성장하잖아요. 경제 성장이 뭐예요? 이 사회 모든 소득, 이익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삶은 다수 사람들의 삶은 나빠지냐?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이 가지기 때문이에요. 재산과 자산과 기회, 소득 이거를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소위 이제 우리 쉽게 말하는 양극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수 사람들은요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불공정한 사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우 불공정한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애도 안 낳게 만들어 버렸고 사람들한테 희망도 뺏어가 버렸고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현재 상태는 그렇게 뭐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나쁜 나라의 비중이 좀 더 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좋은 나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나라. 공평하기만 하면 공직자들이 나쁜 짓만 안 하면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성남시가 옛날에 빚이 뭐 엄청 많아가 모라토리움을 했다는데 요새는 뭔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복지를 자꾸 하고 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했냐. 우리가 있는 돈 아끼고 나쁜 짓 안 하고 해서 맡긴 돈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데 이게 복지인데 그리고 이게 세금인데 공짜가 아니고 그들이 낸 세금인데 잘 아껴서 돌려주는 게 뭔 나쁜 짓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나기는 나쁜 짓 안 하니까 생긴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남시가 1년에 쓰는 예산이 1조 6천억쯤 됩니다. 1조 6천억쯤 되는데 제가 3년 동안에는 1년에 빚을 1,200~300억씩 갚았어요. 그 돈 중에 떼어가지고. 그래도 성남시 살림에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근데 그 빚 다 갚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돈으로 예를 들면 청년 배당도 하고 아까 보육료 지원도 하고 뭐 어르신 지원도 하고 학생들 교육 지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자꾸 물어요. 그거 어디서 생긴 돈이냐. 그래서 제가 나쁜 짓만 안 하면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생긴다. 정부도 4대강 22조 원 갖다 버렸고 1년에 1조 원씩 비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자원 외교한다고 100억짜리 1조 원 주고 사고 해가지고 한 40조 날렸대요. 응? 여러분 동그라미 몇 개 같습니까? 1조. 모르겠지? 씌워보세요 빨리.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이에요. 그 엄청난 돈 거기다 버렸죠. 방위비리 1년에 국방비가 38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10조 원을 매년 무기를 삽니다. 근데 이 무기를 사고 만들고 하는데 물에 안 뜨는 잠수함 만들었어요. 자, 물에 안 가라앉는 잠수함.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이 중에 군대 가지고 누가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죠. 물속의 구조가 불가능한 물속에 안 들여다보이는 통영함. 1,590억 주고 만들었는데 물속을 못 들여다보고 저것만 달아놨대잖아. 어군 탐지기. 그러니까 낚시밖에 못해. 1,590억을 주고 만들었는데 공격 헬기를 만들었는데 이 공격 헬기가 채공 시간이 짧아가지고 공격하러 가다가 야 시간 됐다 집에 가자 빨리 기름 넣어 이래 이런 거 만들려고 돈을 막 수조씩 갖다 버려본 거예요. 지금 네바다 사막에 미국에서 40년 전에 개발한 대잠 초계기라고 있어요. 잠수함 잡는 비행기. 40년 전에 개발해가 지금 쓸모가 없어가지고 네바다 사막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녹슬지 말라고 보관하고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거를 12대 대당 600억씩 주고 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40년 전 비행기인데 그럼 40년 그 이후에 개발된 그 초계기를 피하려고 만든 잠수함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은 40년 이후에 만든 잠수함이 없단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황당하죠? 보통 이러면 헐 이러는데 별로 반응이 없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낭비한 예산이 엄청나다. 아까 대기업들 막 예산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것만 없애면 정말로 나라가 잘 살 수 있죠.
여러분들 대학 등록금 반값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4조 원이면 됩니다. 4조 원인데 이 4조 원이 얼마냐? 1년에 기업들한테 감세해 주는 돈의 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나라 될 수 있어요. 자, 답이 너무 길었죠? 제가 그 빙자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님과 함께하는 기념사진 촬영과 시장님 사인을 받는 시간을. 네,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성남시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도 제가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여러분 나이에 아들을 둘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해서 2학년에 복학한 요런 정도 나이. 되게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아마 3학년, 4학년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축제 기간이라는데 원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강연인가 뭘 해놓으면 순지 할 얘기만 하고 재미없어 죽겠는데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진짜로. 요즘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안 들어보면 어떡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중에 트위터, SNS,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죠. 그럼 저를 찾아서 전부 다 팔로우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하나 올리고 왔어요. 여러분 뒤통수를 찍어가지고 여기 동서울대에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친구해 주십시오. 네. 이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혼자서 처음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체육대회, 동체육대회를 갔다가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러고 다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를 쫙 째려보더니 사지 멀쩡한 애들한테 왜 돈을 준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청년배당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특히 종편 이런 데서 듣고 이재명 시장이 표 얻으려고 돈을 갖다 시민 세금을 막 살포를 하려고 그런다. 포퓰리즘이다. 사지 멀쩡한 청년들한테 왜 돈을 주냐?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바로 거의 멱살을 잡을 듯한 태도로 사지 멀쩡하고 그 젊은 놈들한테 왜 돈을 주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은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2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청년들 24살 되면 1년 동안 딱 한 번 100만 원 주겠다는 건데 뭘 그러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래도 이해 안 하세요. 그래도 뭐 젊은 놈들은 몸도 다 건강하고 하려면 말이야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누가 안 때려요.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청년 펀드 얼마 전에 만드셨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셔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청년들 도와줘야 되겠다. 고 하시면서 청년 펀드 만드는데 알고 있어요? 신문 봐요 좀 제발. 예? 청년 펀드가 뭐냐? 나도 월급의 20%를 낼 테니까 자 우리 돈 좀 내가지고 청년을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펀드를 만들었는데 한 60억 모였대요. 몇 달 동안 했는데 와? 60억까지 누구 코에 붙여요? 예?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지 우리 기부 좀 해자, 돈 좀 모으자 이런 건 민간 운동가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청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그야말로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게 그냥 청년 고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생기냐? 안 생깁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정말로 무서운 사회인데 제가 시장 일을 하면서 제일 웃기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기업가들을 만나서 투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야,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투자해 주세요.
투자를 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부탁하면 그 회사 사장이 시장이 부탁하는구나. 대통령이 부탁했어. 투자해야지. 야, 일로 가져와봐. 투자해. 라고 사인할 것 같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잔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된다 그러면 법에서 금하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말려도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가서 부탁을 해요.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예, 우리가 이번에 5조 투자하겠습니다. 사인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국민이 속은 거죠. 그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보기엔 그런 정치적 행동들은 사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90% 이상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그리고 이 노동집약적인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대기업들, 소위 IT 기업들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 연간 수십조가 나도 아무리 그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세금을 막 깎아줘요. 삼성전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정책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몰라요? 누가 해요? 여러분이 투표 안 하고 도망간 날 뽑힌 그 정치인이 하는 거죠. 투표하러 안 갔죠? 말이 없어요. 네? 다 투표하신 분들이라서 그러겠지. 하여튼 그게 바로 정치죠. 그 다음 거기서 여러분들이 뽑으면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시장은 사실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그런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예산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여행이라도 좀 가고 말이에요. 토론이라도 좀 하고 창의적 사고도 좀 키우고 그래서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이 산업 구조를 바꾸는 일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뭐? 용돈이라도 주자.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반대해요. 이 중에 저 사람 웃긴다. 저 사람 저 표 얻으려고 청년들을 매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없어요? 없으면 박수 한번 쳐줘요. 진짜인가?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지. 네, 제가 하는 일에 찬성 안 해도 원망 안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상남시에서 청년 배당이라는 걸 했더니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한데 찬성하는 측은 우리 사회에서 각 계층별로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배려를 받는 세대가 어디일까? 따져봤더니 노인 엄청나게 복지지책 잘합니다. 성남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많죠. 이 중에 우리 할머니, 성남에서는 할머니들이 용돈 버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버는 사업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띠두르고 우리 버스 정류장에 가면 허리 이렇게 구부린 할머니들이 띠두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분들이 바로 성남시가 용돈을 주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두드리고 그냥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1시간에 5,000원, 2시간에 10,000원, 한 달에 열흘. 그래서 10만 원씩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동네에 장사하다가 연간 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37%를 내야 됩니다. 이익에 37%를 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 얼마 내냐? 15.8%만 냅니다. 이해가 안 되죠? OECD 이런 데는 평균 실제 세금을 내는 그 영업이익 비율 대비 비율이 얼마냐면 22% 정도 돼요. 진짜 세금. 명목세율은 한 25%에서 30%쯤 되죠.
그중에 뭐 이래저래 감면해주고 하면 22%를 진짜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8%만 내고 있어요. 그러게 연간 한 9조 원 정도 됩니다. 9조 원. 연간 9조 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또 죽어나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줘야 돼요. 감면을 해줘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국내 산업 내수 중심으로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대기업, 수출 대기업, 고용 유발을 별로 하지 않는 대기업들 하다 보니까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 고용이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아무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전에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하면 웬만한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고용하는 거죠. 정년이 보장되는. 근데 지금은 정년 보장되는 데가 공무원밖에 없어요. 다 무조건 가면 계약직이에요. 다 1년, 길면 2년. 정규직 되기 하늘의 별따기죠. 정규직으로 뽑지를 않습니다. 왜 안 뽑냐? 전에는 그 경력직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 직장에 계속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한번 뽑아서 평생을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뽑아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경력도 쌓고 능력도 키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부로 키워서 써먹고 이제 평생 60세까지 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해고하고 쉽게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네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혼자 죽을 고생하면서 굴르다가 그중에 능력되는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돈 얼마 더 줄게 하고 데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2, 3년 쫙 부려먹다가 탁 자르면 다음 차 중소기업 이런 데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뽑아가 가르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책으로 권한을 가지고 청년층을 고용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산업 구조를.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을 바꾸면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데 고생을 시켜야지 왜 돈을 주냐고 이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 말에? 동의 안 하시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예, 성남시에서 이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 19세부터 24세까지가 법률상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 중에서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예,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산을 아껴 가지고 마련한 돈으로 분기별로 25만 원 정도씩 한 달에 한 8만 원, 9만 원 돼요. 예, 그 정도를 24시가 되면 1년에 4번 나눠서 주어서 그걸로 책도 사보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좀 가고 커피도 마시고 굳이 내 용돈 부족해서 알바하느라고 공부도 못하는데 그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자 했더니 젊은이들이 반대해요. 또 여러분도 반대하시는 분 계시죠? 돈을 왜 그런 데 쓰나 이러죠. 찬성하세요? 말이 없어 보니까. 총장님이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얼었나 봐요. 자유롭게 하시랍니다. 괜찮대. 하고 싶은 얘기. 여하튼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왜 청년들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나. 정부에서도 반대해요.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왜 돈을 주려고 그러냐. 그럴듯하죠? 근데 시장이 일자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긴 해요.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응? 청소하시는 환경비원 한 명 더 뽑으면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게 가능하면 그걸 만들지요. 근데 문제는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졸업하고 취업할 때 되면 청년 고용 지원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에 그 청년을 회사가 고용을 하면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돈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주는. 회사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는 실제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데 정부에서 한 50만 원 대주고 기업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은 써요. 근데 지원을 죽을 때까지 해주진 않아요. 한 2, 3년 하다 보면 지원금이 끊겨요. 그럼 그때부터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또 새로 써요.
이렇게 하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안 돼요. 이게 예산이 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좋아지는 개선은 하나도 없죠. 연간 일자리 만드는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